제96화 낙타봉의 괴짜 2. 크아, 역시 백암객잔이 술은 잘 빚는다니까. 차영, 언제든지 말만 하십시오. 제가 바람처럼 달려가 술을 날라다 드리겠습니다. 내 딴 건 다 끊고 살 수 있는데 이 술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차영,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탕명이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사제, 찬바람 들어와. 문은 왜 열어? 왜긴 왜겠어요? 꼬린내 때문이죠. 차영, 남자는 혼자 살수록 깔끔해야 합니다. 잠시 마실 다녀오세요. 제가 싹 치워놓을게요. 냄새가 좀 나긴 하지. 난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어느새 탕명과 낙봉이 서로를 사형과 사제라 부르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을 광경이다. 탕명이 소림궁 독청보다도 10살이 많은 낙봉과 호형우제를 하며 친해진 이유는 간단했다. 탕명의 사조가 선우무도란 얘기를 듣자 낙봉의 태도가 급변했다. 사실 낙봉의 원래 이름은 주태였다. 주태의 아버지는 고구려 왕실에 잘나가는 호위 무사였으나 왕권을 두고 다투던 왕자들이 싸움을 벌이자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했다. 고민하던 주태의 아버지는 용맹한 둘째 왕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운이 없었는지 운명을 맡겼던 둘째 왕자가 권력 싸움에 지고 처형당하자 어린 주태를 데리고 무려산으로 도망을 와서 숨죽이고 살게 되었다. 그 후 아버지가 허망하게 죽자 어린 주태는 무려산에서 약초를 캐며 겨우 먹고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린 주태가 성인이 되었으나 가난한 데다 키가 작고 머리가 커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장성한 주태는 결혼도 못한 채 그저 볼품없는 약초꾼으로 무려산 이곳저곳을 파헤치며 사는 그저 그런 희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살던 주태의 인생에 어느 날 변화가 생겼다. 낙타봉 아래에서 약초를 캐던 주태가 하늘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였다. 제기랄,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는 왜 이리 못나게 태어난 거야? 그때였다. 아야, 뭔가가 쿵 하고 주태의 머리로 떨어졌다. 주태가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맡에 오래된 대나무 통 하나가 박살이 나 있었고 그 안에 양피지 2장이 들어있었다. 헉, 이게 뭐지? 주태가 펼쳐본 양피지에는 화엽비술과 천궁기공술이라 적혀 있었다. 인생의 목표가 없던 주태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고 낙타봉에 올라가 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화엽비술을 익혔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낙타봉에 오른 주태는 이름을 낙봉이라고 바꾸고 낙타봉에서 천궁기공술을 익히며 선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탕명이 자신의 문파를 세운 선조 이름이 선우무도라 했다. 낙봉이 얻은 양피지 뒷면에는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나 고구려의 후예 선우무도가 화엽비술과 천궁기공술을 낙타봉에 남긴다. 낙봉은 얼굴도 모르는 선우무도를 스승으로 삼고 지금껏 수련해온 것이다. 그렇기에 선우무도를 사조로 모시는 탕명이 낙타봉에 찾아왔으니 낙봉으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탕명과 낙봉은 사형제 간이라 할 수 있어서 서로 호형호제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크아. 사제, 그러니까 이 금강검이 사부님의 검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 검은 사조님의 아버님인 선우사께서 직접 만드신 검입니다. 낙봉은 손가락으로 검을 튕기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볼수록 대단한 검이야. 그런데 사제는 무리민인데 검술을 익혀야지. 왜 힘들게 천궁기공술을 배우러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치료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탕명이 박쥐병에 관해 설명하자 낙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 참으로 희한한 병이군. 그런데 말이야. 낙봉이 두 눈을 껌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내 생각에는 사조께서 박쥐병을 고친 건 천궁기공술 때문만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천궁기공술은 병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 없어. 사조께서 박쥐병을 고친 것은
천군기공술이란 훌륭한 수단을 이용하여 순정한 내공을 주입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천마신공을 정화할 순정한 내공이 없다면 아무리 천군기공술을 사용해도 박쥐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듣고 보니 맞는 얘기였다. 그렇군. 사부님이 수타진경의 순정한 내공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군. 탕명은 자신의 내공과 사부의 내공을 찬찬히 비교해 보았다. 사부님은 천성적으로 선하신 분이라 부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셨지. 그 때문에 사부님의 수타음경 내공이야말로 정순하고 심오하셨어. 그러나 나는 어떤가? 사실 탕명은 쿠마라지바에게 순정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탕명은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고 앞으로도 자신의 앞을 막는 놈들은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다. 탕명의 삶은 사랑과 자비를 설파하신 부처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했다. 그렇기에 선우무도 사부의 순정한 수타음경 내공과 탕명의 수타음경 내공은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천군기공술을 완벽히 익혀도 박쥐병을 치료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쿠마라지바가 말하길 수백 년이 흐르며 부처의 말씀이 점점 변질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오래 흐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특성에 맞게 각자 다르게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많지만 같은 인간은 없다. 각자의 특색과 특징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섭리를 터득하신 부처님 생각이 꼭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늑대와 토끼가 공존하지 않는가? 선우무도 사부가 사랑과 자비의 내공을 쌓았다면 탕명은 그저 타고난 대로 우주의 질서에 따라 힘닿는 한 꾸준히 자신만의 내공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 나는 늑대의 삶을 살 것이다. 배움이 적은 탕명인지라 더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리면 찍어 먹어보면 될 일이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 천궁기 공술부터 배우기로 했다. 사제, 술 마시다 말고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아, 네. 마셔야죠. 짠. 그렇게 탕명은 낙봉에게 제대로 된 천궁기 공술을 배우게 되었다. 낙타봉의 겨울은 유독 추웠다. 펄펄 날리는 눈발에 온 세상이 하얗다. 호. 엄청 춥네. 탕명이 하얗게 쌓인 눈밭에 자신만의 발자국을 내며 절벽 끝에 섰다. 사제, 눈도 오는데 한잔 해야지. 낙봉은 눈이 내리자 술 생각이 간절했다. 탕명이 온 후로 낙봉은 탕명과 술 먹는 낙에 살았다. 탕명이 주머니를 뒤져보니 장안에서 챙겨온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오늘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돈도 다 떨어지겠군. 돈은 다 떨어졌지만 탕명의 천궁기공술은 완성됐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인가? 차영, 백안백잔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 기합 소리와 함께 어느새 탕명이 하얀 꽃잎이 되어 눈과 함께 떨어져 내렸다. 화엽비수를 펼치며 매서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탕명은 또 한 단계를 넘어선 고수가 되어 있었다. 탕명, 왜 이제 왔어? 백암객잔 점소이가 뭐가 좋은지 해죽해죽 웃으며 탕명을 반겼다. 백암객잔의 단골이 된 탕명은 어느새 점소이와 친해졌다. 왜? 뭐 좋은 일 있어? 탕명, 놀라지 마. 대박 났어. 점소이가 탕명을 앉혀놓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무슨 일인데? 뜸을 들이며 탕명을 골려주려던 점소이가 제풀에 못 참고 입을 열었다. 글쎄, 응삼, 아니 일불이 왕이 됐대. 뭐? 정말? 응, 나도 어젯밤에 들었어. 어휴, 얼마나 놀랐는지. 난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려. 점소이가 어제 국내성에서 온 상인에게 듣기로는 얼마 전에 창조리가 대신들을 규합해 들고 일어나 봉상왕을 옥에 가두었고 봉상왕은 옥에서 자결했다는 것이다. 봉상왕이 죽자 창조리가 유일하게 남은 왕손인 을부를 왕위에 올렸고
을불이 미천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천왕이라. 점소이가 탕명의 눈치를 슬슬 보며 웃었다. 이제 어찌할 거야? 뭘? 내가 구해준 을불이 왕이 됐으니 국내성에 가면 한 자리 줄 거 아니야? 안 가볼 거야? 점소이는 탕명이 나서면 당장이라도 따라가겠다는 표정이다. 난 또 뭐라고. 난 안 가. 왜 안 가?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가볼 거 같은데. 을불이 왕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탕명은 태생적으로 누구한테 기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북경으로 갈 거야. 술과 말린 고기 좀 싸줘. 북경까지 가야 하니 많이 준비해줘. 북경? 국내성이 아니고. 점소이는 탕명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거참, 희한한 놈이라니까. 에휴, 좋다 말았네. 탕명과 낙봉이 고고하게 홀로 서 있는 낙타봉 정상에서 이별주를 마시고 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 차형, 부디 선인이 되셔서 꿈을 이루세요. 선인은 무슨 선인? 뭐, 한때 그런 꿈을 꾸긴 했었지. 하지만 이젠 그런 헛된 꿈은 버렸어.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슬슬 묘자리나 찾으러 가야지. 어디 생각해둔 곳이라도 있으세요? 응, 선친의 고향, 아버지 유고를 정리해서 고향 국내성으로 갈 생각이야. 그럼 이제 낙타봉이 텅 비겠군요. 그래서 말인데, 낙봉이 대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난 내가 기연으로 비급을 얻었듯이 이 상자에 화엽비술과 천군기공수를 넣어서 여기에 남겨놓으려고 해. 사제 생각은 어때? 사부이신 선우 무도가 자신이 익힌 비급을 배웠던 장소에 남겨뒀듯이 낙봉도 사부의 뜻을 이을 생각인 것이다. 낙봉의 생각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탕명은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낙봉도 사부님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형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 탕명이 찬성하자 낙봉은 대나무 통을 어디다 숨겨놓을지 낙타봉 이곳저곳을 한참이나 돌아다녔다. 나와 함께 지내다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 낙타봉에 홀로 남는 게 싫어지셨나? 탕명은 낙봉이 갑자기 낙타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자신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에이, 모르겠다. 탕명은 방바닥에 누워 방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5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97화 암튼 이 개박놈들은 안 된다니까 1. 탕명이 요동 무려산으로 떠난 지 2달여 만에 북경으로 돌아왔다. 목적했던 천궁기 공수를 완벽히 익혔다. 모용원과 모용박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탕명은 기분이 좋았다. 우선 허기진 배를 달래려 탕명은 군안의 백암객잔으로 발길을 옮겼다. 군안 누님은 안 계시나요? 외출하셨습니다. 그래요? 국수 한 그릇 줘요. 군안도 탕명이 요동에 갔었던 이유를 알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픈 탕명이다. 후루루. 응. 역시 아쉬워. 확실히 뭔가가 부족해. 무려산 백암백잔 국수를 군안 누님에게 먹여보고 싶군. 외출했던 군안이 객잔에 들어서니 탕명이 홀로 앉아 국수를 먹으며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 탕 동생. 언제 온 거야? 이모가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부르듯 군안이 탕명을 반겼다. 군우님.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응, 뭐, 나야 잘 지냈지. 그래, 비급을 찾으러 간 건 어찌 됐어? 찾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모용 아씨를 찾아가려던 참입니다. 탕명이 기쁜 소식을 알렸으나 군안의 표정은 탕명의 예상과 달리 영 밝지 않았다. 휴, 그렇군. 탕 동생이 애는 썼는데. 이젠 그 비급이란 것도 필요 없게 됐어.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모용세가에서 오는 길이야. 그 마공이란 마귀가 오기도 전에. 모용박이 다 죽게 생겼지 뭐야? 뭐라고요? 모용박이 다 죽게 생겼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탕명은 너무 놀라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모용세가를 일으키기 위해 먼 요동까지 다녀온 탕명이다. 그런데 모용세가의 희망인 모용박이 다 죽게 생겼단다. 군안의 이야기는 탕명이 요동 무려산으로 떠났던 2달 전으로 돌아간다. 탕명이 군안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비록 마공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마공이 사라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용세가의 분위기는 환하게 밝아졌다. 게다가 탕명이 자신만만하게 무려산으로 떠났으니 탕명의 성공을 빌며 기다려볼 것이다. 화북팽가 팽일지와의 비무가 끝나자 모용세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화북팽가와의 비무에서 모용박이 보여준 건곤무양신공은 모용세가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놨다. 일이 되니 뿔뿔이 흩어졌던 모용세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예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제자들도 생겼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 모용세가의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려는 전주들도 생기면서 모용세가의 생기가 돌았다. 그렇게 분주하면서도 평화로운 한 달여가 지났다. 모용세가를 후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자 모용원은 더는 백암객잔에서 춤을 출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 모용원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춤을 춘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돈도 벌고 마공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생각에서 시작했으나 자신의 춤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모용원 또한 환희와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을 짓누르던 마공이 사라지고 모용세가의 명성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춤에 쏟았던 열정도 어느새 시들해져 버렸다. 더욱이 모용세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다. 모용원이 백암객잔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이었다. 어찌됐건 모용원의 마지막 공연을 보기 위해 백암객잔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장막이 거치며 붉은 치마를 입은 모용원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연주가 시작되자 소란했던 객잔 안은 조용해졌고 모용원만의 고유한 춤사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모용원의 마지막 공연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죽이며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비켜!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망쳐놓는 파열음이 객잔 안에 울려 퍼졌다. 한 사내가 술에 잔뜩 취해 허우적거리며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원아, 내가 왔다. 비틀거리는 사내의 고함으로 인해 음악은 멈췄고 그에 따라 모용원의 춤도 멈추었다. 쯔쯔, 또 왔네. 또 왔어. 오늘은 완전히 만취했네. 도대체 왜 저런데? 완전 페인이 다 됐군. 사내가 이곳에서 행패를 부린 게 처음이 아닌 듯 사람들은 사내의 행동에 혀를 찼다. 비켜! 사람들은 행여나 사내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였다. 사내로 인해 자신의 마지막 공연이 중단되자 모용원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정말 한심하군. 그래. 난 한심한 놈이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사내는 바로 화북팽가의 장남 팽일지였다. 비틀거리는 팽일지가 모용원에게 다가섰다. 원아,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일지,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화북팽가의 장남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 자존심. 나한테 지킬 만한 자존심이 남아있나? 팽일지와 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모용원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팽일지가 검을 뽑아들었다. 그래. 난 구제불능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날 끝장내줘. 팽일지가 검을 뽑아들고 서너 차례 휘두르자 놀란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이쿠, 오늘 뭔 사달이 나겠네. 뭔 일 터지기 전에 화북팽가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쯧쯧? 대체 왜 저래? 무대 아래로 내려선 모용원이 다시 팽일지를 향해 돌아섰다.
모용원은 5년 만에 가까스로 찾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팽일지가 경멸스러웠다. 팽일지, 나보고 끝장내달라고? 너는 죽을 용의도 없는 거야? 내가 남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팽일지가 양손을 펼치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나보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는 내가 인제 와서 뭘 결정할 수 있지? 어느덧 팽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런 팽일지를 보는 모용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원아, 이건 진심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팽일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찌 보던 모용원에게만은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팽일지의 고백은 모용원을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사랑? 정말 구역질 나는군. 모용원의 표정에는 일말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팽일지는 자신의 진심에 모진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용원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젠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는군. 안녕, 모용원. 비틀거리던 팽일지가 한 차례 웃어 젖히더니 빙그르르 돌며 들고 있던 검을 휘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팽일지가 들고 있던 검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버린 것이다. 팽일지가 비틀비틀 모용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팽일지의 목에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기에 불과 세 걸음도 못 가 팽일지는 쓰러지고 말았다. 털썩. 팽일지가 갑자기 자결하며 쓰러지자 놀란 모용원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일치. 죽었다. 갑자기 벌어진 사태에 놀란 사람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에서 울리며 객자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팽일지가 자결했다. 그러나 너무도 갑작스러운 팽일지의 자결은 자신 혼자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팽일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모용세가의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모용원이 어찌 알았겠는가. 팽일지의 장례가 치러진 지 며칠 후였다. 한 푼만 줍쇼. 하얀 눈발을 맞으며 늙은 거지가 4살쯤 돼 보이는 꼬질꼬질한 어린 거지아이의 손을 잡고 구걸을 했다. 쯧쯧. 어린아이가 어쩌다. 후덕해 보이는 여인이 한 푼 거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지들이야 어디나 있기 마련인데 언제부터인지 북경성 안에서 구걸하지 않는 거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2명의 거지가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더니 화북팽가의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분명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과 그의 아내 남연화가 2명의 거지와 찻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2 거지 중 호리호리한 체격에 수염을 길게 기른 중년의 거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개봉해서 방주의 명령을 받고 여기 장장로가 오셨소이다. 중년의 거지는 개방의 8대 장로 중 한 명인 황 장로였다. 3년 전 젊은 왕사룡이 개방 방주에 도전했을 때 왕사룡의 나이가 어리다며 반대하는 장로들이 개방의 대다수였다. 하지만 황 장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왕사룡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사룡의 편에 섰다. 황 장로는 왕사룡이 장로들의 반대로 개방 방주가 되지 못한다면 무력으로 개방을 접수할 거라고 판단했다. 강력한 무공을 지닌 왕사룡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의 편에 서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왕사룡이 피를 보지 않고 개방 방주가 된 데에는 황 장로의 도움이 컸다. 황 장로는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 정확했고 힘의 균형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촉을 가진 균형추 같은 자였다. 황 장로가 장 장로를 소개하자 팽범승의 시선은 장 장로에게 멈췄다. 장 장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장로는 이제 갓 30이 된 젊은이로 개방 8대 장로 중에서 가장 젊은 장로였다. 제일 젊은 나이에 8대 장로 중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팽범승이 장 장로를 보며 생각했다. 새파란 방주 왕사룡의 오른팔이라더니 과연 혈기가 왕성한 자로군. 장 장로는 나이가 젊지만 심계는 황 장로 못지않았다. 팽범승이 자신을 반기자 장 장로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답했다.
방주께서 화북팽가를 위해 빨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장 장로의 말에 황 장로가 끼어들었다. 왕 방주께서는 하북팽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번 일도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왕사룡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는 말에 남연아가 물었다. 그럼 장 장로께서 직접 나서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장 장로가 나서서 처리할 것입니다. 황 장로의 말에 장 장로가 남연아에게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용세가를 응징하기를 바라십니까? 눈치 빠른 장 장로는 남연아가 자신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아챘다. 응. 남연아가 주저하자 장 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인, 모용원과 모용박 둘 다 처단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들을 잃었다.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아들이 자결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모용원이 북경성 안에서 웃는 낯으로 돌아다니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는 남연아였다. 잠시 생각하던 남연아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모용박이 평생 그 아비 옆에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98화 암튼 이 개박놈들은 안 된다니까. 남연아가 모용박마저도 아버지 모용상 옆에 누워 식물처럼 살게 만들어달라고 하자 황 장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부인, 팽일지의 죽음은 모용원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어찌 모용박만 응징하라는 것입니까? 남연아가 답을 안차 황 장로와는 달리 장 장로는 남연아의 의중을 바로 파악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분노는 정말 대단하군. 남연아는 모용박을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 되면 모용원은 아버지 모용상뿐 아니라 동생 모용박까지 평생토록 뒷바라지해야 한다. 모용원의 삶은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 될 것이다. 결국 남연아는 모용원에게 길고도 긴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다. 팽범승은 사실 남연아의 계획이 탐탁지 않았다. 아들 팽일지가 죽은 이유는 모용원 때문이지 모용박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모용박을 평생 폐인처럼 살게 만들려는 것은 그의 품성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어쩌다 우리 화북팽가가 일이 되었단 말인가? 팽범승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붉혔고 식은 땀마저 흘렸다. 팽범승의 얼굴에 주저하는 빛이 보이자 장 장로가 얼른 이를 확정 지어버렸다. 잘 알겠소이다. 내 절름발이 모용박이 다시는 땅을 짚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소이다. 모용원과 모용박 양쪽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던 장 장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이 간단해진 것이다. 장 장로가 일이 자신 있어 하자 만족한 남연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장 장로. 장 장로는 왕사룡이 개방에서 입지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왕사룡의 오른팔로 활동했고 왕사룡이 방주가 된 후로는 실질적인 개방의 2인자가 됐다. 일이 이렇게 확정되자 팽범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장 장로께서 이리 나서 주신다니 이 팽가가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팽가주, 걱정 마시오. 새파란 젊은 장 장로가 중년의 황 장로와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을 앞에 놓고 호언장담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황 장로와 팽범승은 그저 장 장로의 비위를 맞추길 주저하지 않았다.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은 평생 호걸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데 주력하며 살아왔다. 그런 팽범승이 왜 이리 야비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 팽범승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개방의 손을 빌려 모용세가에 복수할 만큼 비열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자식을 잃은 남연화의 분노에 팽범승도 어쩔 수 없었다. 2달 전에 모용세가에서 6년 만에 비무대회가 열렸었다. 그 비무대결에서 예상과 달리 화북팽가의 장남 팽일지가 모용박에게 패했었다. 단순히 비무에 졌다면 그저 이를 악물고 무공수련을 해서 3년 후에 갚아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팽일지가 모용박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팽일지는 한순간에 북경성의 머저리가 되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반면에 사람들은 모용박의 무공을 칭송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리 돌아가자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팽일지는 뒤늦게 목숨을 구걸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거기까지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으리라. 자신을 자책하며 술독에 빠져 지내던 팽일지는 술에 취해 옛 연인인 모용원을 찾아갔다가 그만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모용원에게 싸늘한 박대를 받고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팽일지는 그만 모용원 앞에서 자결해버렸다. 아들을 잃은 남연화는 모용원의 야박함을 원망하며 알아누웠고 그녀는 남편 팽범승을 볼 때마다 모용원을 저주하며 복수하기를 종용했다. 그렇게 부인의 독촉을 견디며 무리민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팽범승도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용세가를 상대로 복수를 할 수는 없었다. 엄연히 비무대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팽일지는 분명 자결을 한 것이라 모용원을 원망할 수는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해서 떠오른 묘책이 친분이 있고 무공이 강한 개방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팽범승은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일에 왕사룡이 나서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왕사룡은 흔쾌히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인 장장로와 황장로를 보내 일을 처리하라 명했다. 이렇게 공은 개방 장장로에게로 넘어갔다. 장장로는 왕사룡에게 10년 넘게 무공을 배웠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8대 장로 중에서도 상당한 고수였다. 게다가 성품이 원체 잔인하여 한번 장장로의 미움을 사면 언젠가는 참혹한 복수를 당했기에 개방의 제자들은 왕사룡보다 장장로를 더 두려워하였다. 지금까지 장장로는 왕사룡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뒤탈 없이 일을 처리해왔다. 그렇기에 왕사룡은 자신의 의중대로 일을 처리해주는 장장로를 더욱 아끼고 신임하였다. 그런 장장로가 왕사룡의 은밀한 명을 받고 북경으로 와서 모용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야 할 일은 명확했지만 장장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 가지 있었다. 왕 방주께서 유독 모용세가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 그랬다. 장장로가 왕사룡의 수하가 된 지 10년이다. 그 10년간 수많은 일을 해온 장장로였지만 유독 모용세가의 일에 집착하는 왕사룡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찌됐건 방주의 명인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볼 일이다. 모용박의 무공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어찌 처리한다. 장장로는 개방의 무공에 자부심이 강한 자로 자신의 무공이 개방에서도 한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해왔다. 물론 모용박의 건곤 무양신공이 두렵기는 했으나 절름발이 모용박이 자신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자신했다. 비무 대결을 하면 딱인데. 모용박을 정당한 비무 대결에서 요절을 내놓는다면 굳이 어둠을 틈타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방이 모용박을 비무장으로 끌어낼 명분이 없다. 결국 암습을 해야 하는가? 장장로는 팽범승과 남연화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터라 마냥 뜸을 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복잡하게 계책을 세우기 귀찮아진 장장로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자. 모용세가는 고요했지만 모용박의 방안은 건곤 무양신공을 연공하는 모용박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양기로 후끈거렸다. 방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연공 중인 모용박은 건곤 무양신공 칠성의 문턱을 넘기 위해 막바지 수련 중이었다. 중요한 순간이다.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칠성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칠성만 이룰 수 있다면 이제 화북을 넘어 중원에서 모용세가의 위상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다. 그래, 마공의 도움 없이 칠성에 성공해야 한다. 모용박은 팽일지를 보기 좋게 이겼으나 마공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모용박이 있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모용박은 스스로의 힘으로 칠성에 도달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고 싶은 것이다. 한껏 기대에 부푼 모용박이 단전의 길을 끌어올렸다. 그때였다.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모용세가의 허술한 담을 넘었다. 복면의 사내는 개방 장로 장 장로였다. 이미 모용박의 거처를 알아놓았던 장 장로가 거침없이 모용박의 방문 앞에 내려섰다. 조용하군. 밤이 깊었으나 모용박의 처소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놈이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조용히 암습하려 했던 장 장로는 모용박과 일전을 치르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은 장 장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했다. 제길, 이놈의 무공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은밀히 기습해야 한다. 장 장로가 문 앞에 다가가 살펴보니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으로 볼 때 운공 중인 것이 틀림없었다. 잘 됐다. 운공 중인 상대를 노리는 것은 무리민으로서 파렴치한 짓이지만 장 장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운공 중이던 모용박은 자신의 침실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깊은 밤이기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기를 품은 괴한일 것이다. 누구지? 화북팽가인가? 모용박은 팽일지가 모용원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자 화북팽가의 복수를 염두에 두고 늘 경계하고 있었다. 결국 들이닥친 것인가? 건곤 무양신공을 연공 중이던 모용박은 외부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한참 진행된 연공을 중지하면 칠성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제기랄. 결국 모용박은 침입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막바지에 다다랐던 운공을 멈추었다. 모용박이 서둘러 진기를 누르며 운공을 멈춘 그때 강한 바람이 자신에게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모용박이 서둘러 왼손을 들어 달려드는 장력에 대항했다. 애석한 일이었다. 모용박이 그만 한 발 늦고 말았다. 제길. 상대의 장력은 예상보다 강하고 빨랐다. 미처 완전히 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다. 놀란 모용박이 돌아보니 복면을 한 침입자는 팽범승이 아니었다. 순간 모용박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누구지? 이렇게 강한 무공을 지닌 자가 화북팽가에 있었던가? 누구냐? 모용박의 외침에도 복면이는 그저 음산한 웃음만 흘렸다. 암습을 했으니 적인 것은 분명했다. 일단 상대를 제압하고 볼 일이다. 벌떡 일어선 모용박이 다시 진기를 끌어올리려 하자 가슴 한쪽에서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상대의 일격에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제기랄. 모용박이 움찔하자 장 장로의 거센 공격이 들이닥쳤다. 장 장로의 무공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정식 대결을 벌였다면 결코 모용박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200년 전 모용세가였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모용세가의 차기 가주가 될 모용박이 자신의 처소에서 괴한에게 어이없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용박이 이를 갈았다. 이놈! 장 장로가 쓰러진 모용박에게 다가오며 개방의 절기인 파옥권을 펼치기 위해 내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모용박의 혈도를 짚은 장 장로가 모용박의 오른쪽 무릎을 움켜쥐었다. 무슨 짓이냐? 잘 가라, 애송이. 모용박의 무릎이 장 장로의 파옥권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파옥권은 개방의 절기로 소나귀의 힘으로 옥을 부숴버리는 상승의 무공이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선천적으로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모용박이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마공의 위협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제야 건곤 무양신공을 익혀서 모용세가의 차기가주로서 꿈을 키우고 있던 모용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폐인이 되는가? 장 장로가 다시 모용박의 왼쪽 무릎을 움켜쥐자 모용박의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모용박의 왼쪽 무릎뼈도 완전히 으스러졌다. 다시는 절뚝거리며 걸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절망에 빠진 모용박이 외쳤다. 팽범승이 보낸 것이냐? 흉수는 모용박의 의문조차 풀어줄 생각이 없다. 모용박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 장로의 파옥권에 의해 모용박의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목도 차례로 조각조각 바스러졌다. 잔인한 장 장로였다. 응. 차라리 죽여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모용박은 혼절하고 말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99화 암튼 이 개방 놈들은 안 된다니까 3. 군안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탕명이 침울한 마음으로 모용세가를 찾았다. 탕명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모용박의 상처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런, 탕명이 모용박의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만져보니 두 다리의 관절이란 관절은 모두 부서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체에는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는 분명 흉수가 모용박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다. 박이도 아버지처럼 폐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잔인한 놈들이다. 으스러진 관절 마디마디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자 모용박이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모용박이 고통을 참으며 괴로워하자 모용원은 암담한 현실에 몸서리쳤다. 상황이 이리 되자 탕명의 두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악독한 놈들! 암담하기는 모용박과 모용원이 더할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힌 탕명이 조심스럽게 모용박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랬다. 모용박의 두 무릎에는 시커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전생의 개방과 여러 차례 겨뤄봤던 탕명은 개방의 절기인 파옥권의 자국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모용아 씨,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락한 지 10년이 넘은 모용세가에 누가 앙심을 품고 이런 악독한 짓을 했겠는가? 오직 화북팽가 하나만 있을 뿐이다. 모용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화북팽가의 짓이겠지요. 하나, 박이의 말로는 치입한 자는 분명 화북팽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화북팽가의 무공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모용박이 이미 건곤 무양신공을 육성까지 익혔으니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이 직접 나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모용박을 완벽히 제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겠는가?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나 팽범승이 개방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탕명은 모용원에게 개방의 지심을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래, 우선 모용박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 치료가 더 늦어지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수도 있다. 치료부터 하고 화북팽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된다. 팽범승과 남연화의 뒤를 캐면 누구에게 사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탕명이 낙봉에게서 배운 천궁기 공수를 써보기로 했다. 모용아 씨, 제가 박이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이 모용박의 상태를 살폈으나 누구 하나 선뜻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모용원이다. 상공자, 부탁드립니다. 탕명이 통증에 힘겨워하는 모용박을 위로했다. 박아, 내가 치료해 볼 테니 좀 더 견뎌보아라. 알겠습니다. 천궁기 공수를 사용하려면 모용박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용박의 몸 상태로는 그럴 수 없기에 탕명의 양손이 모용박의 단전으로 향했다. 천궁기 공술로 모용박의 요혈을 짚은 탕명이 수타음경 내공을 끌어올렸다. 탕명의 심우한 내력이 천천히 모용박의 단전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따뜻한 기운이 모용박의 단전으로 밀려가자 처음에는 놀란 근육들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서서히 온몸이 따뜻해지며 근육들이 풀렸고 막혔던 기혈이 뚫리자 무릎과 발목에서 몰려오던 극심한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다. 탕명이 수차례 천궁기공수를 펼치며 수타음경의 내공을 주입하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모용박의 표정이 차츰 밝아지며 편안해졌다. 확연히 달라지는 모용박의 안색을 살피던 모용원이 기뻐하며 물었다. 박아, 기분이 어떠냐? 한결 좋아졌어.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탕명의 표정도 밝아졌다. 탕공자, 박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사실 탕명이 배운 의술은 내상을 치료하는데 적합한 의술이었다. 외상을 심하게 입은 모용박의 상처에 자신의 치료가 어떤 효과를 낼지 장담할 수 없었다. 이를 알지 못한 모용원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아씨,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치료해보며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긴 아파서 괴로워하던 모용박의 통증이 완화된 것만도 고마운 모용원이다. 탕공자,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공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용박을 치료하려 탕명이 밤을 꼴딱 새웠다. 날이 밝자 밤새 고통에 신음하던 모용박은 잠이 들었고 치료를 마친 탕명이 일어섰다. 내일 다시 와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흉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습니까? 네. 은밀히 조사해야 하니 혼자가 편합니다. 범인의 윤곽이 밝혀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면목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버지에 이어 동생까지 폐인이 될 처지가 되었다. 아마도 팽일지의 죽음도 모용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모용원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탕명은 모용원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모용박이 비무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밝은 표정을 보였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무조건 모용박을 일어서게 만들어야 한다. 각오를 다지며 모용세가를 나선 탕명이 백암객잔으로 돌아왔다. 화북팽가로 잠입하려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야 하기에 일단 잠을 좀 자두어야 했다. 탕명이 초췌한 몰골로 돌아오자 노심초사하던 군안이 탕명을 끌어안치며 물었다. 동생, 어찌됐어? 대체 어떤 놈이 그랬대? 아직 누구 짓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동생이? 네. 저는 잠 좀 자야겠어요. 그래. 자야 흉수를 잡던지 하겠지. 2층으로 올라온 탕명이 침상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던 모용박과 눈물 짓는 모용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청부업자인 탕명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놈이 있었다. 바로 왕사룡이다. 전생의 탕명에게도 암습을 했던 왕사룡이다. 게다가 개방이 지난 수년간 화북팽가와 한통속이 되어 모용세가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는가? 왕사룡 그자가 직접 했을까? 물론 왕사룡 정도라면 모용박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용박을 치러 왕사룡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누군가를 사주했겠지. 왕사룡의 지시를 받고 모용세가에 침입한 자를 찾아야 한다. 흉수를 찾는 일은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흉수를 찾아 응징하고 왕사룡이 사주한 것임을 밝히게 되면 모용세가는 개방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모용세가에 누가 있어 개방을 상대한단 말인가? 좋지 않다. 탕명은 낙양으로 돌아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탕명이 일을 크게 벌여놓는다면 모용박과 모용상을 돌봐야 하는 모용원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응징해야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탕명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화북팽가의 대청은 대낮처럼 횃불이 밝게 밝혀져 있었다. 대청마루의 가주 팽범승과 남연화가 화북팽가의 장로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다. 가주, 도대체 개방이 우리 화북팽가를 어찌 보고 이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팽난도는 장로 중 가장 젊고 다혈질이라 욱하는 경향이 있어 흥분하며 말했다. 뭐지? 대청 맞은편 지붕 위에서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고 지켜보던 탕명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저자들이 뭐 때문에 저리 심각한 것이지? 그랬다. 모용박에게 비열한 암습을 가한 흉수를 찾기 위해 탕명이 화북팽가에 잠입한 것이다. 처지가 난처해진 팽범승이 깊은 침음성을 흘렸다. 팽범승과 남연화가 아들 팽일지의 복수를 위해 개방을 끌어들인 것이 모든 일의 화근이었다.
아들의 복수였기에 장로들에게는 비밀에 붙여 은밀히 진행했었다. 개방 장장로가 모용박을 암습해서 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두 사람의 생각대로 되었다. 그러나 장장로가 개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청부의 대가를 치르라는 왕사룡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 문제였다. 오늘 회의는 왕사룡의 요구를 화북팽가가 어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팽범승이 눈살을 찌푸리자 그의 오른팔 팽사려가 나섰다. 마교는 정파의 공적이니 화북의 주인인 우리 화북팽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오. 마땅히 정파 무리민들과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소이까? 팽사려의 말에 팽난도가 다시 나섰다. 마교와 일전을 벌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개방이 무림맹주가 아닌데 개방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무림대회를 개최한 무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다. 마교가 골륜파를 박살내고 중원을 침범해오자 무당파 장문 장일선이 영웅첩을 돌려 무당에서 영웅대회를 개최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각 문파의 정예고수를 소집해 마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현 무림의 양대 산맥인 개방과 화산은 결코 누구의 명에 따라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무당 장일선이 개최한 영웅대회는 무당에게 허울 좋은 무림 맹주의 역할을 떠맡겼을 뿐이지 정작 화산과 개방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마교와의 일전은 정해졌다. 문제는 누구의 깃발 아래 모여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마교와 일전을 치를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다. 그렇기에 독자적인 작전을 계획한 왕사룡은 화북팽가의 정예고수 20명을 개방의 본거지인 개봉으로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는 개방의 지휘 아래 화북팽가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왕사룡은 명백히 팽범승과 남연화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계산서를 보낸 것이다. 엄연히 개방과 화북팽가는 다른 문파이다. 어찌 화북팽가가 개방의 하위 부대처럼 행동할 수 있겠는가? 과욕이 부른 참사에 난감한 팽범승과 남연화였다. 언제까지 논란을 지속할 수는 없다. 팽범승은 가주로서 신속하고도 정당한 결론을 내려야 했다. 팽범승이 장로들의 면면을 훑어보고는 입을 뗐다. 두 장로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소이다. 이렇게 합시다. 가주 팽범승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우선 20명의 정예 고수를 뽑아 팽사려가 이끌고 개방으로 가시오. 나는 무당으로 가서 장일성과 협의 후 상황에 맞춰 행동하겠소. 결국 가주만 무당으로 가서 화북팽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실질적으로는 개방의 뜻에 따르겠다는 얘기였다. 가주. 팽난도가 이 일을 제기하려 하자 팽사려가 얼른 나섰다. 가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마교놈들과 언제 어디서 일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주께서 무당 장인성과 무림의 대소사를 협의하고 제가 개방과 협력한다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화북팽가의 위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팽사려의 말대로만 된다면야 괜찮은 방안이었다. 장로들은 가주와 개방 왕사룡 간에 자신들이 모르는 내막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면전에 대고 가주를 다그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화북팽가와 인접해 있는 막강한 개방의 뜻을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었기에 팽범승의 결정이 어찌 보면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화북팽가의 긴급회의를 지켜보던 탕명이 그제야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쳐죽일 놈, 팽범승 저놈이 왕사룡에게 저리 쩔쩔매는 것은 분명 개방이 팽범승의 사주를 받고 모용박을 암습한 것이다. 팽범승의 비열한 행동에 분이 치솟는 탕명이다. 그러나 정파인들이 영웅대회에서 마교와 일전을 치르기로 했다는 것은 탕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훗, 드디어 왕사룡과 청명이 마교와의 일전에 앞장서는 것인가? 마교의 손에 아작이 나면 꼴 좋겠군. 탕명 입장에서는 원하던 바였다. 잘됐다. 화북팽가와 개방이 마교와 일전을 치르는 사이에 모용박을 치료하고 힘을 키워야겠다. 모용박의 원한은 팽범승이 돌아온 후에 천천히 갚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어느새 물기가 마른 투명 망토가 짧아졌다. 대청에는 화북팽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다. 혹여나 발각된다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
몸을 날려 화북팽가를 빠져나온 탕명이 모용세가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0화 암튼 이 개방놈들은 안 된다니까 4. 모용박이 암습을 당한 지 보름이 지났다. 여전히 모용박의 신음만이 고요한 모용세가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탕명과 모용원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천궁기 공술과 수타음경의 내공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열흘간의 치료가 진행되자 퉁퉁 부은 다리에 붓기가 서서히 빠졌고 산산이 으스러졌던 모용박의 무릎과 발목의 뼈조각들이 빠르게 붓기 시작했다. 뼈조각이 붙는 과정에서 모용박이 느끼는 고통은 가중되었으나 확연히 호전되는 병세에 고무된 모용박이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평생 식물처럼 누워만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용박이었다. 그런데 탕명의 치료가 진행되어 효과를 보자 서서히 희망을 품게 되었다. 휴, 한 차례 치료를 마친 탕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아. 내가 보기에 뼈가 이대로 잘 붙어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정말인가요? 치료하는 탕명도 치료받는 모용박도 그리고 지켜보는 모용원도 모두에게 열흘이란 시간은 참으로 힘겨운 과정이었다. 탕명의 말에 희망이 생긴 모용원이 물었다. 제가 보기에도 박이의 병세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탕공자 덕분입니다. 모용박이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 얼른 일어나야지. 모용박의 병세가 큰 고비를 넘기자 탕명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마교와 정파 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탕명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북경에 머물 수는 없다. 탕명은 자신을 대신해서 모용박을 치료해 줄 사람이 떠올랐다. 미흡했던 천궁기 공수를 완벽하게 익힌 탕명이 독청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독청은 당연히 탕명이 터득한 천궁기 공수를 배우기 원할 것이다. 탕명은 독청에게 낙봉의 천궁기 공수를 가르쳐주고 그 대신 모용세가로 와서 모용박과 모용상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래, 낙봉의 천궁기 공수를 전해주면 독형도 분명히 모용박을 치료해주겠지? 탕명이 이렇게 후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군안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다. 원아, 나왔어. 군안이 앉아있는 모용박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제 앉을 수 있는 거야? 잘 됐네. 잘 됐어. 군안이 탕명의 어깨를 주무르며 감탄했다. 놀랍네. 난 탕 동생의 의술이 이리 훌륭한 줄 몰랐어. 군안까지 자신의 의술에 감탄하자 탕명이 머쓱해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차도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겸손하기는. 아 참, 방금 화곡팽가 사람들이 대거 서쪽 성문을 빠져나가던데 어딜 가는 걸까? 그놈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야? 탕명은 열흘 전 화북팽가에 잠입했을 때 보았던 상황이 떠올랐다. 화북팽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개봉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화북팽가의 주요 인사들이 북경을 떠났으니 탕명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탕명의 의중을 읽은 모용원이 먼저 나섰다. 탕공자, 박이의 병세도 많이 호전되었으니 이제 마음 편히 떠나셔도 됩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탕명이 말했다. 제게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숭산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박이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병세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시도록 청해보겠습니다. 탕명이 떠나는 것이 내심 아쉬웠던 모용원과 모용박의 표정이 일순 밝아졌다. 탕공자, 정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데 제가 정말 염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분께 간곡히 청해볼게요. 그리고 박이의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병세가 호전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랬다. 모용박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무공을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 다시 흉수가 찾아올지 모르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다. 탕공자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박이를 해친 흉수가 개방의 파호권을 사용한 것 같아요. 개방이요? 그렇습니다. 팽범승과 남연아가 개방 고수를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화북팽가보다 강한 개방이 흉수라는 말에 모용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개방이 관여된 이상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개방은 저와도 은원이 깊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개방에 대해 복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제가 개방의 흉수를 응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탕공자. 탕명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자 모용원과 모용박도 탕명의 의견에 따랐다. 모용아 씨, 개방은 그렇다 치고 팽범승과 남연아를 어찌 응징하면 좋겠습니까? 모용원의 대답은 탕명의 예상과는 달랐다. 아들 팽일지를 잃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복수할 생각은 없어요. 탕명의 시선이 모용박에게 옮겨지자 모용박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탕명도 겪어봤던 일이다. 그렇지만 모용박의 결정이 의외였다. 두 사람이 생각이 그렇다면 탕명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박이가 완쾌될 때까지 후일을 위해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후일을 기약한 탕명이 모용세가를 나섰다. 모용원과 모용박에게 후일을 도모하라고 말했지만 탕명은 이대로 북경을 떠날 수는 없었다. 탕명이 투명 망토를 두르고 화북팽가의 담을 넘었다. 팽범승이 수아들을 데리고 떠났기에 화북팽가의 탕명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어둠이 깊게 깔린 남연화의 처소 앞에 탕명이 내려섰다. 탕명이 청동 가면을 꺼내 쓰자 탕명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남연화의 처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작은 호롱불 하나만이 빛나고 있는 방 안은 어두웠다. 어둠 속에 숨은 탕명이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연화가 방으로 들어왔다.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는 탕명을 그녀는 발견하지 못했다. 호롱불의 의지에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남연화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록 개방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도대로 아들의 복수를 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가슴에 맺힌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휴. 한숨을 내쉰 남연화가 눈가에 눈물을 닦았을 때 청동 거울에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허! 남연화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뒤돌아보는 순간이었다. 탕명이 무동지를 사용해 남연화의 혈도를 짚었다. 넌 누구냐? 탕명은 남연화와 할 이야기가 있었기에 아열은 짚지 않았다. 남연화가 놀란 눈으로 살피니 키 큰 남자가 흉측한 청동 가면을 쓰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밤중에 몰래 자신의 처소로 침입했으니 당연히 좋은 마음을 품은 자는 아니리라. 누가 보낸 것이냐? 비록 적에게 제압은 당했으나 가주 팽범승 못지않은 여장부인 남연화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누가 보냈을 것 같으냐? 모용세가가 몰락한 지금 화북에서 화북팽가를 상대할 만한 문파는 없다. 그렇기에 근 10여 년간 다른 문파와 척질 일도 없었다. 결국 적은 모용세가뿐이다. 하지만 미래가 없는 모용세가를 위해 누군가 나섰다는 게 믿기지 않는 남연화다. 모용세가가 보냈느냐? 어찌 모용세가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뭔가 죄를 짓긴 했나 보군. 그렇다. 나는 모용세가의 청부를 받고 온 것이다. 청부라고? 그래, 청부. 난 대가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탕명이 청동 거울 옆에 있던 주먹만한 은구슬 하나를 집어들었다. 은구슬에는 멋들어진 용 2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멋진 구슬이군. 탕명이 은구슬을 쥐고 있는 소나귀에 한껏 내력을 끌어올리자 은구슬이 서서히 짜부라졌다. 탕명이 은구슬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니 은구슬에는 탕명의 5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헉! 은구슬을 본 남연화는 탕명의 내력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용조공이란 무공이다. 난 지금부터 이 은구슬처럼 너의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의 관절을 차례로 박살낼 것이다. 물론 내 질문에 대답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 이자가 장장로가 모용박에게 했던 짓을 나에게 하려는 것인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남연화였지만 평생 누워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뭘 원하는 것이냐? 간단해. 개방장로 중 누가 모용박을 공격한 것이냐? 누가 개방의 파워권으로 모용박의 관절을 박살낸 것이지? 탕명의 질문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했다. 어찌 이자가 개방 장로가 한 짓임을 알고 있는 것인가? 탕명이 이미 개방의 지심을 알고 물어보았으나 남연화는 쉽게 자백할 위인이 아니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호, 꼭 맛을 봐야겠다. 탕명이 남연화의 왼쪽 팔꿈치를 잡았다. 남연화의 왼쪽 팔꿈치의 관절이 순식간에 부서졌다. 한 번 더 쥐면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그리 되면 평생 검을 잡을 수 없을 텐데? 개방 장로 이름만 대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더냐? 당신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개방 장로 8명을 모두 죽이면 그만이다. 이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혼자 개방을 상대하려 하는 것이지? 은구슬을 떡 주무르듯이 할 정도면 남편 팽범승을 한참이나 뛰어넘는 무공을 가진 자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상대가 자신의 처소에 들어온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한 남연화였기에 상대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다. 탕명이 이번에는 남연화의 팔목을 잡았다. 잠깐. 무인으로서 평생 검을 잡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상대는 이미 개방의 지심을 알고 왔지 않은가. 장장로가 한 것이오. 장장로. 그자 혼자서? 그렇소. 그 장장로라는 놈이 몇 살쯤 먹었지? 아마 30쯤이라 알고 있소. 그렇다면 탕명이 모용박에게 들은 내용과 얼추 들어맞는다. 당신에게 어린 딸이 있지? 아들 팽일지를 잃었다. 탕명이 하나뿐인 딸을 언급하자 남연화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만일 또다시 모용세가에 해코지한다면 당신 딸의 팔다리 모든 관절을 으스러뜨릴 것이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이었다. 게다가 청동가면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은 남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남연화의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알겠소. 남연화의 완전한 굴복이었다. 이미 팽일지를 잃은 남연화이기에 탕명의 경고는 한순간에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탕명이 남연화의 혈도를 풀어주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적에게 등을 보이다니. 남연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유 있는 행동이었다. 남연화는 탕명에게 살수를 펼칠 기회가 왔으나 이미 탕명에게 심리적으로 굴복된 상태였기에 감히 공격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붉은 눈에 괴한이 나갔다. 그것도 등을 보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탕명이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린 남연화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